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한때 윤 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말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간부 김형기 1특전 대대장의 증언이었습니다. 김 대대장은 23년간의 군 생활에서 변치 않는 가치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작심한 듯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한다. 김형기 대대장의 이 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정확히 겹치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윤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제는 부디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길 바랍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투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대선 42일 전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세롬의 세상 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유환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시작합니다.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 경북 지역의 산불로 경북의 5개 시군의 농가에서 주택, 농작물, 좋은 창고, 건창고, 건조창고, 컨테이너 창고, 농기계, 플라스틱 사과 박스, 자가용차 등 정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 피해 규모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큽니다. 주택이나 창고 안에 있었던 가전제품, 생필품 등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주택의 전소, 창고 전소, 농기계 등이 전소되어 농가의 피해 규모는 최소 1억, 저는 사실 최소 2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주택의 신축가, 좋은 창고 신축, 건창고 신축, 농기계 구입, 사과밭 재건에 드는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금액이 들 예정입니다. 네. 특히 사과나무가 거의 전부 피해를 입은 농가는 사과나무를 전부 뽑아내고 다시 심는 데만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받아 영농 재건에 도움이 되지만 사과나무를 갱신하기 전에 2년생 묘목을 심어 놓은 농가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도 되지 않아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어 그 피해는 더 막대합니다. 예. 사과나무가 거의 전부 피해를 입은 농가는 앞으로 사과나무가 성장해서 과일이 열릴 때까지 최소 5, 6년 동안 수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현실이지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니까 피해액이 1억 원이면 그걸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재건비는 그렇죠. 2배 이상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자, 이 농작물 재해보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점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가입했다고 해도 100% 보상은 힘들 텐데 이 나무를 갱신하기 위해서 2년생 묘목을 심어놓은 농가 이게
가입 불가 대상이었다고요? 2년생 묘목은. 참, 더 걱정이네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도 아닌데 지난해 12월 기준의 경북 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니 47%에 불과합니다. 반도 안 되는군요. 네, 보험료 산출 기준이 섬세하지 못한 탓과 비싼 보험료가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뭐 자녀들이 지원을 해주면 조금 괜찮지만 그런 조건이 되지 않거나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고령 농가는 앞으로의 생계가 정말 막막합니다. 예. 농업 재건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 경상북도 5개 시군의 피해 앞에서 경북을 지키고 있지 않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김새로운 세상만사 이철우 도지사님 컴백홈 경북 도민들이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에게 컴백홈 도민들이 기다린다라는 그런 제목이 되는데 아이고, 그나저나 지금 뭐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산불 발생한 지. 네. 아직도 현장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계시는 건가요, 의원님? 네, 현장을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 처음에 피해 났을 때부터 낮에 가면 어머님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대피소에 가면은. 낮에 가면 대피소예요? 네. 뭐 어딜 가서 보면은 네. 자기 집 주변 가서 나무를 꺾어서라도 밭을 일구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서 사실 정말 진짜로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요.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너무나 지금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지금 막막하고 정말 속상합니다. 참 그분들 얘기 듣고 있으면 의원님도 마음 너무 힘들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좀 돌보실 것 같은데 지금 안동시 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했는데 뭐 이 산불 관련 특위를 좀 구성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도 혹시 거기 참여하시나요? 특위에? 저는 이번에 특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개인적인 사유로 지금 간단하게 수술을 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그러세요. 네, 그래서 누워있는 상황이라서. 아이고, 네, 지금 그러시구나. 특위는 참석을 못했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 5개 시군 중에서 의성 같은 경우는 뭐 농기계에 대한 지원도 75%, 70%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벌써 발표가 났고요. 영덕 같은 경우는 임시 모듈주택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기 집 마당을 치우는 거기에 해주겠다라는 말이 있고 지금 5개 시군구가 피해는 똑같은데 지금 시행해 주는 게 다 달라요.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이게 또 다르군요. 피해 보상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기사님 컴백홈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죠. 안동시 의회 특위가 뭐 10월까지인가요? 이제 활동한다고 하는데 또 중간에 또 우리 김세롬 의원님도 또 힘을 또 보태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나저나 이번 산림 피해 규모가요. 당초 경북도에서 파악한 게 4만 5천 헥타르 정도 약 맞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며칠 전에 발표된 뉴스를 보니까 이 2배를 훌쩍 뛰어넘어서 9만 9천 헥타르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2배 이상 이렇게 커졌네요. 네, 저도 MBC 뉴스 보고 이 상황을 알았는데요. 저는 9만 헥타르라는 크기가 가늠이한테 찾아보니까 서울의 1.5배 크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의 1.5배 크기. 또 축구장으로 치면 한 13만 개 정도? 네, 14만 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예.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의 땅이 불탔고 수많은 주민들이 정말 고통의 본부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싸움은 앞으로 오랜 시간 지속될 것입니다. 제가 이철우 도지사님 컴백홈이라고 말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도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네.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찾다 보니까 제일 큰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산불이 크게 난 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본 따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컴백 홈이라는 주제니까 잠시 후 7시죠. 그 국민의힘 네, 경선, 1차 경선 4명으로 압축하는 그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오늘 그 가능성을 따지자면 오늘 내일쯤 이제 돌아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자, 걱정입니다. 김세롬 의원님 보시기에 경북지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제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네. 예. 이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그걸 이제 2021년도부터는 이제 광역으로 이양돼서 이제 도에서 원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농촌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아파트에 있는 도심지의 아파트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텃밭이 달린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아, 그야말로 농촌형이군요. 텃밭이 네. 함께 딸린 그런 네. 임대주택 사업이다. 네. 근데 이게 국비로 하던 게 이제 도비로 하게 되면은 글쎄요. 자금 면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이 필요하다는 건데 안동만이면은 안동에서 뭐 안동 시장님과 같이 의회가 협의해서 국비를 얘기하면 되지만은 지금은 5개 시군이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혹시 강릉 산불 났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예. 강릉 산불 당시 그 대통령이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이 농어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행 지침을 이제 법률이 아니라 지침을 살짝 변경하여서 강릉의 이 농촌형 공공형 주택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아, 국비로요? 네. 국비로, 예. 국비랑 도비랑 같이요. 도비 그래서, 같이. 예. 그래서, 임시 주거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평생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 거죠.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철호 도지사는 지금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임시로 최대 2개월 거주 후에 또 살 곳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또 다른 이재민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듈 주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쭉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안을 뭐 기재위라든지 국토위에 제안하여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국가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강릉 산불 이걸 참고를 하자. 당시 여기도 사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2년만 살고 또 나가게 되는 그렇죠. 2차 이재민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쭉 살 수 있게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자 이 말씀인데. 맞습니다. 이 모듈 주택을 이미 산불로 재해가 나와서 모듈 주택에 살고 있는 그런 이재민이 발생한 곳을 지자체를 찾아보니까요. 가장 큰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공공용 임대주택 그 모듈 주택을 만들어 줬는데 2년이 지나서 나가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보장해준 그 몇천만 원 갖고는 내가 살 집을 살 수가 없다. 나 여기서 살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의 마음에 너무나 100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적으로 1, 2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그 도에서는 그 도민들을 위해서는 방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지사가 신경 써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다면서요. 네, 지금 지사님이 산불 난 지 9일 만에 휴가 낼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말을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국민성금 모으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으세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금이 모아지고 난 이후 금액 배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정말 바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 금액 배분에 대해서요? 네. 배분.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떻게 배분? 이 공인성금이 모아지고 난 뒤에 어떻게 배분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게 뭐 각 지역별로 뭐 피해 규모별로 해서 골고루 이렇게 배분되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인성금이 모아지고 난 뒤에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의 공인성금 배분위원회를 통하여 배분이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5개 시군에 골고루 잘 배분되는지
또는 적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 배분되는지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살짝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지사님이 도정을 지키고 지금 해주셔야 되는 일은 지금 바로 당장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거 한 가지랑 국민성금 배분에도 신경 써야 된다 도지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새롬 의원님이 생각하는 오늘의 맘스 생각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경북도민들은 도지사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1.5배나 되는 면적이 불타 경북의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 안개 낀 바깥 풍경만 봐도 불이 났나 싶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 식구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고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새롬 회장 맘사 모두의 마음이 편한 세상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김새롬 의원님도 지난 한 달간 좀 무리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지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데 얼른 회복하시고요. 건강.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새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함을 잃어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산불로 피해가 컸는데요. 산불만이 아니라 화재는 어느 곳에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서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지도를 도입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박건주 소방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건주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박건주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생명보호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면 세대 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난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특히 초기 진화나 신속한 대피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이 있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배경에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 초기 진화,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 자,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가 화재 안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소화기 하나는 한 대의 소방차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이 잘 작동한다면 화재가 다른 세대들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과 피난설비의 위치, 사용법을 숙지하게 된다면 실제 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피난이 가능해져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주택이고 또 점검해야 될 항목은 무엇이고 선정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요? 세대 점검 대상은 5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랑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해당됩니다. 네. 2년 주기로 이제 실시를 하셔야 하고요. 예. 점검 항목은 세대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으로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입니다. 예. 입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경우 외관 점검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소화기의 압력계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스프링클러 헤드나 감지기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지기에 불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완강기가 제대로 벽에 고정되어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점검합니다. 예. 거주자분들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비교적 간단한 항목인데요. 실제 화재 상황에서는 매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선정하게 되었고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5층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점검 항목이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 후에 점검표를 작성해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도 높고 해서요. 이 점검의 정확성 또 신뢰성 이게 좀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좋은 의견 주셨는데 경북처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세대 내 점검은 꼭 입주민이 직접 점검을 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소방에서 예전부터 시행하던 자체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대 내 점검을 추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체점검 실시 시기에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서 점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체분들의 대리 점검으로 서류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도 없이 점검이 마무리됩니다. 예. 그리고 부득이한 일정으로 점검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관리자나 입주민이 직접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예. 꼭 종이로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직접 점검을 하시는 경우 어려워서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한국시설관리협회에 저희가 점검 동영상을 게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고 홍보 전단지나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쉽게 접촉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주민이 직접 하셔도 되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또 연락하시면 여기서 또 업체분들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국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 또 동영상도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점검을 안 했을 때 아까 그 주기가 2년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안 했을 때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세대 점검은 22년 12월부터 시행되었고요. 예. 아직 제도 정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도 이제 벌칙보다는 제도 안내와 자발적 점검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또 과태료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방청에서는 올해 이제 8월에 과태료 법령을 개정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올해 11월까지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예,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세대 점검 이행 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 된다. 예, 과태료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세대 점검 이행 계획서는 쉽게 말해서 해당 공동주택 세대가 언제까지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적은 문서입니다. 예. 주민이 이제 개별적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가 대표로 작성해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만 해도 과태료는 유예가 되고요. 이행기간을 저희가 통상 20일 정도를 부여를 해드리는데 그 안에 점검을 완료하시면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도 아주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어떤 협조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번 제도의 중추적인 실행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 분들이 세대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그리고 점검표도 수합하셔야 되고 점검이 어려운 가구에는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예. 또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덜어줄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실 거라고 보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관할소방서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북 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대비한다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화기 하나, 감지기 하나가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제도가 이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점검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박건주 소방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10년 만에 중동국가 오만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핵 합의를 향한 첫 발을 뗐다는 소식이네요. 자,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오만의 수도에서 지난 12일 1차 그리고 19일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2차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핵 협상이 진행됐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러면 우선 지난 12일에 있었던 1차 협상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12일 날 미국 쪽 협상 대표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 그리고 이란 쪽 대표는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오만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바드르 빈 하마드 알부사이디라는 외무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과 이란 양쪽은 대화와 외교로 이견을 해결하겠다 의지를 밝혔고 19일 날 다시 만나서 협상을 진척키로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담 후에
양측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이제 핵 협상이 잘 된다. 그런데 인상적인 장면은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정권을 위임받아 참석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담을 위한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 1차 그러니까 12일 날 했던 회담은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회담을 위한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번 회담에서 이걸 좀 강조한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미국이 왜 이란 뭐 국제적으로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 쭉 연장 선상에서 이제 핵 협상이 있는 건데. 자, 1차 협상에서는 일단 양국의 핵 협상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그런 뭐 긍정적인 소식이었는데, 그러면 일주일 후 19일에 있었던 2차 협상은 어땠나요? 마찬가지로요. 미국과 이란 협상단 대표자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오만 대사관에서 약 4시간의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당담 특사가 미국 대표로, 이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 양쪽 이 회담 역시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결과가 23일 오만에서 전문가급의 기술 논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26일 날 또다시 후속 고위급 회담까지 가진다. 여기까지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제 양국의 두 차례 회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결하겠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오갔지만 양측에서 레드라인,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그래서 긴장감이 남아있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뭐냐면은, 로이터 통신이 이제 그 이란 쪽 관리를 인용해서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해체하고 농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농축 우라늄 저장량을 2015년 합의 수준 밑으로 줄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줬다. 이게 이란 측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이 이 정도까지를 요구를 했었군요. 그러니까.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 포기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위트코프 특사는 이란의 핵무기 방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레드라인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트코프 특사가 그 트럼프의 아주 측근이긴 하지만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혼선이 좀 있었는데 지난 14일 날 이란의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할 것처럼 말했다 다음날 취소했거든요. 번복했거든요. 미국에서. 약간 혼선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2차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이란이 미국의 핵합의 백지화 재발 방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바마 때 핵합의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1차 취임했을 때 뒤집었어요. 아, 트럼프가 그래서 백지화가 핵합의가 백지화된 건데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전임 오바마 정권과 핵합의를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다시 복원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맞서서 프로그램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도도 준무기급인 60%까지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오바마와의 합의를 깨고 트럼프와 변덕스럽게 이 합의가 이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는 건데 이거 파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장해라. 그렇죠. 2차 회담에서 중요한 결과는 중요한 거는 이란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제군요.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렇게 협상 진전시켜 놓으면 트럼프가 깼고 또 그다음에 바이든이 좀 협상을 해 놓으면 요번에 또 깨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어쨌든 그거는 어느 나라나 전임 정권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깨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좀 더해서 특히 협상은 나라와 나라의 협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주고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한독수대행은 왜 그런 겁니까? 미국의 모든 걸 다 뭐라 그랬죠? 그 관세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방위비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우리나라 대행이 아니라 미국 대행처럼 말을 해요.
그러네요. 그럼 제가 다음에 도저히 이 이해를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먼저 이렇게 넙죽 엎드리냐고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담이 대면 협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이런 중요한 협상을 하는데 얼굴 맞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오만 외무부 장관 마드르 빈 하마드 알브사이디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만의 그 장관이. 오만 장관이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 오만이냐면은 중동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란의 신뢰와 미국의 신뢰를 받는 나라가 오만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만 외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1차 회담은 명백하게 대면 협상이 아니었어요. 2차 회담은 오만 중재 협상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란과 미국 대표 사이에 직접 대화가 45분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만 외무부 장관이 양쪽 대표단이 개별 방에 있어요. 오만 외무부 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게 간접 협상이라 셔틀 외교라고 합니다. 이런 게 좀 흔히 있나요? 외교? 흔히 있는 게 아니라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1차 때는 명백하게 오만 외무장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뭐 사진도 안 찍었어요. 이렇게 진행했는데 2차 때는 말이 잘 됐는지 나중에 두 대표가 45분 동안 서로 직접 대화도 했죠.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직접 대화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란에서는 미국이랑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세적 입장을 자인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란 내에 강경파 반미 여론 자극한다. 왜 이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치적 부담 회피한다라고 해서 간접 셔틀 외교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협상 주도권 유지.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막 뺏긴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입장과 메시지를 오만 외무부 장관이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조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도권 뺏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은 극심한 불신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리스크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만이 워낙 양쪽에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말하다가 화난다고 이런 실무적인 안전상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잖아요. 감정 상할 수도 있고. 그럼요. 요약하면은 미국과 이란의 이 오만 외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간접 협상은 정치적 부담도 최소화하고 협상 주도권 유지하고 상호 불신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만이 중재를 제대로 잘하면서 실무적 안전성을 가져간다. 이 복합적인 이유인데 2차 협상이 조금 잘 된 것처럼 간접 협상하다가 나중에 직접 대화 45분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러한 이유로 오만의 장관이 이쪽 방 저쪽 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협상이 있었다. 외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가서 무조건 내가 말 들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외교 아니죠. 그러니까 가끔 오만 하면은 이제 왜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이런 거 할 때 가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붙잖아요. 그래서 오만한테도 비기냐 이런 기억이 좀 있는데 이렇게 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아주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핵 협상을 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1979년 이슬람 혁명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동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 이란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란이 인구나 국력, 지정학적 입지 이거 봤을 때 미국의 아주 중동의 최대 강대국이자 유충 국가였어요. 그래서 1957년 미국과 이란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서 미국의 지원으로 이란이 중동의 선진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그때 기억나죠? 호메이니용 해가지고 이 중동에서 최대 반미 국가로 선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9년에.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됐고 이때부터 미국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000년대 들어서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든다. 이 폭로가 되고 그래서 국제사회 갈등이 심화되고요. 이것이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 추진했고 그 결과가 바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2015년 17월에 미국, 이란 그리고 P5+1 그러니까 이게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한꺼번에 참여하고 거기다가 유럽연합 +1 유럽연합까지 이렇게 해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란을 최대적으로 보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크게 반발했고요. 사우디는 종파가 다른 이란이 중동에서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뭐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이 괜찮았다가 1979년에 뭐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완전 이제 원수지간이 됐다가 2015년에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체결하면서 좀 나아지나 했는데 미국의 우방국이잖아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굉장히 견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군요. 자, 미국이 겉으로는 이렇게 이란과 협정을 체결했지만 중동의 맹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그 대이란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커다란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오바마 정권이 끝나고 나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정책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 다시 이란과의 대결 정책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탈퇴하니까 이란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난 다시 만들래 하면서 합의 이행 축소를 선언하면서 이어져 온 거죠. 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이란은 이제 증가시키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문턱까지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다시 협상을 재개하게 됐고, 그래서 10년 만에 오만에서 1차 고위급,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2차 고위급 회상, 이제 상호 외교를 벌이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야, 좀 말씀만 들어도 참 세계 전국이 이렇게 요동을 쳐왔는데. 사실 핵전쟁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쭉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이게 파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때 유럽 여러 나라를 트럼프를 말렸거든요. 그럼 트럼프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그때 이때 벌어졌던 굉장한 긴장들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피격 사건. 이게 그때군요. 호르무즈 해협.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습격. 또 2020년대에 들어서 이란 혁명군 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 전쟁 벌어질 뻔했습니다. 여기서 전쟁 벌어진 게 핵전쟁이에요. 근데 이 위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에 휩쓸면서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사라져버렸어요. 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미국이 제재를 풀고 협정에 복귀한다면 협정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다. 이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제재하니까 이란이 못 살겠거든요. 그러면서 2021년 11월 재개되면서 이란과 미국 대표가 그때 핵 협상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협상한 건 아니고. 그런데 2022년 2월 달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월 11일 협상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참 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이든 사석에서 협상 죽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이란은 핵 농축이 84%까지 완료한 것 같다. IAEA에서 이 감시 결과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 막 발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IAEA에서 뭐 부랴부랴 테헤란 방문해가지고 핵 개발 관련해서 이란과 대화하고 뭐 이러다가 이러는 사이에 지난해 11월 달에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두고 뭐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요? 지금 벤스 부통령은요.
대체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선호합니다. 아까 방문했던 위트코프 특사라든지 뭐 피트 헬세스 국방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군사 충돌하면 중동 주둔의 미군이 위험하고 유가 상승의 경제 충격이 있다. 이 반대하고 있고 그 반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은 뭐 안 된다. 여기는 안 돼. 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건파, 강경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백악관 대변인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캐롤라인 레빗은 대통령은 다른 견해를 가진 팀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모두의 말을 경청하고 미국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양쪽에 누구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란은요. 일단은 지금 나오는 얘기는 포괄적 아까 얘기했던 포괄적 공동행동 그런 합의 이전에 잠정 핵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우라늄 농축 활동 일부 중단,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 희석, 유엔 사찰단 접근성 확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국제 제재를 복원한다는 스냅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것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란의 요구는 일단 최대 압박 경제 제재 완화해라. 트럼프 행정부 그 사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기업이라든지 이란의 기업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제재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얘기하는 이런 잠정 핵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간 벌기 위한 전략이다. 군사적으로 폭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참 복잡하네요. 말씀 듣고 있어도. 자, 그러면 또 다른 당사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완전한 핵무장 해체 안 하면은 이란은 다시 핵무기 만들 거다. 못 믿는 거죠. 리비아식 완전 해체 수준의 합의만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우린 군사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강경하네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데 야권이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가 실제 행동보다는 위협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권이 더 강경파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과 타협적인 합의를 할 경우, 그러니까 완전한 핵무장 해체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할 경우는 이스라엘 독자적으로 군사행동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전쟁, 이스라엘이 또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뭐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뭐 정부가 강경한 입장, 근데 야당 쪽에서는 더 강경한 입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우디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우디는요 여전히 뭐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미국과 사우디는 민간 핵 협력이라고 불리는 123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전의 건설에 참여하려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전용 가능성 엄격히 구분한다. 뭐 이런 약속이 123 협정이에요. 근데 사우디는 여기서 우라늄 농축 등 핵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하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란 핵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중동 내 핵무장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 여기서 핵무장 도미노라는 게 뭐 자기들도 핵무기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사우디도 핵무기 만들겠다. 왜 123 협정 통해서 그거 자기들도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남들 얘기하듯이 중동 내 핵무장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차이는 뭐냐면 아까 오만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아라비가 자기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미국과 핵협력, 지역 내 안보협력, 경제협력 통해서 다각적 이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만 대신 그 자리에 꿰차고 들어가 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핵 전쟁까지 비화될 수 있는 중동의 긴장 상태, 뭐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협상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